그녀가 듣지 않아도 그녀에게만 들리게 부른 노래입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지 않았고 무대는 준비되지 않은 듯 적막했지만 그는 그대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이 자리에 섰되는 이유가 있었죠. 듣지 못할 걸 알면서도 부르는 노래, 그것만큼 오래 남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데 회장님 무대 순서에 없었잖아요. 누가 저기 올린 거죠? 백스테이지에서 진행 스태프가 속삭였어요. 스피커와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아무도 그 사람을 막지 않더라고요. 무대 위 동석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얹힌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마치 한 사람만을 향해 연주하듯 첫음이 아주 작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고백이란 게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동석은 열흘 전 마광숙의 눈을 바라보며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장미꽃을 들고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는 그 말 이후 매일 옷깃을 고쳐 세우며 스스로를 단속했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날의 표정을 연습했고 어느 날은 코트를 입었다가 벗고 다시 입었다가 접어두었어요. 괜찮은 날씨인데도 양복 상의를 어깨에 걸치고 잠시 베란다에 나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가 어울릴지 그녀가 더 편하게 느낄지는 매번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일이겠지요. 장미는 너무 진부하지 않을까요? 한동석은 꽃집 앞에서 혼잣말을 했고 그 말 끝에 웃는 자신의 표정을 깨닫고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흔들며 결국 다시 붉은 장미를 고른 이유는 광숙이 단 한 번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는 유일한 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장미를 보고 단 한마디로 그날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죠. 사람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꽃이 있군요. 참, 그 말을 들은 후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의 그녀의 말에 그리고 그녀 자체에 얼어붙었던 거예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한동석은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손글씨를 쓰던 사람이 아니라서 서툰 글씨로 몇 번이고 편지를 찢었고 결국 5장이 넘는 실패작 위에 깔끔한 종이 한 장을 올려놓기까지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다들 웃었죠. 회장님이 웬 손편지냐고 문자나 메일이 더 빠르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첫 문장을 쓰기 전까지 10번은 더 펜을 들었다 놓았어요. 그 열흘 동안 그는 광숙을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부도 일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결심이었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감정을 털어놓기보다는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건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서랍에 손편지를 넣은 뒤 장미꽃 한 송이를 포장지 없이 그대로 병에 꽂아두었어요. 사무실 책상 옆 창가 쪽이었어요. 햇빛이 그 꽃을 하루하루 조금씩 시들게 만들었는데도 동석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이면 열흘째네요. 그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그렇게 말했을 때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준비는 됐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아닙니다. 참 웃기죠. 그 나이 먹은 사람도 이런 고백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굳는다니까요. 한동석은 드디어 새로 맞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고동빛 섞인 남색 정장에 회색빛 넥타이, 그가 입으면 조금은 무거워 보이는 색인데도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천천히 손편지와 장미꽃을 품에 안고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떨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어요. 그날을 기다린 열흘이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만 진심이란 게 꼭 상대에게 받아들여져야만 의미 있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준비됐지만 그녀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고백은 그런 의문들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광숙은 아침부터 여러 번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말끝을 조절해보기도 했고 웃는 연습도 했죠. 하지만 참 이상했어요. 눈썹을 들어 올려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입꼬리를 올리면 오히려 눈이 더 어두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모든 준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직시할 수 없어졌고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꼭 말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동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그는 광숙이 들어서는 소리에 조용히 몸을 일으켰고 입고 있던 양복의 주름을 다듬으며 눈을 맞췄어요. 그 순간 광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요. 미안하다는 말이 저절로 목구멍에 걸렸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2번 뛰었어요. 앉으시죠. 광숙 씨. 그는 자리 끝을 살짝 당기며 예의를 다했고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회의실, 무거운 공기가 자꾸만 광숙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어요. 장미꽃 아직 살아있더군요. 제가 꽂아둔 그 자리 그대로예요.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땐 이미 목이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물을 갈았거든요. 한동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기대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광숙은 그 기대를 바로 부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뚜렷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받기엔 너무 늦었고요. 너무 깊어요. 죄송합니다. 말끝을 놓자마자 공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동석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고 광숙은 시선을 피한 채 손등만 바라보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길 바랐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의 눈동자가 그랬습니다. 무너진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깨지지 않으려는 참 고운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이해합니다. 그러셔야죠.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웃었지만 그 미소 끝에 광숙은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털어놓아 주셔서.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말보다 더 깊은 사과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그의 손등에 닿는 공기에 온기를 찬물처럼 식혀갔어요. 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가기 직전 한마디를 덧붙였죠. 광숙 씨. 장미는 시들었어도 손편지는 그대로입니다. 혹시 읽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광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눈이 젖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석은 떠났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마음은 다 젖어 있었겠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날이 되어버린 오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해서요.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참 무너질 만큼 투명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이 분 것처럼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한동석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남았거든요. 장미는 시들었어도 손편지는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아직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런데 그녀는 왜 이토록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정말 끝낸 걸까요? 아니면 그 말이 끝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숙은 천천히 책상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열쇠는 이미 꽂혀 있었고 그녀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겹겹이 접힌 편지 봉투 하나가 맨 밑에서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엽서 뭉치와 함께 눌려있던 그것, 하얀 봉투 위에는 낯익은 필체가 선명했지요. 오장수. 그 이름이 잉크처럼 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광숙은 순간 눈을 감았다 떴고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잉크는 세월을 머금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광숙 씨. 당신이 올 때 나는 항상 거기 있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장을 눈으로 읽고 있던 그녀는 그가 살아있던 때의 체온을 문장 끝에서 다시 느끼는 듯 했어요.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 이토록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토록 많이 흘렀는데도 왜 아직도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녀는 다시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얇은 종이를 5번쯤 접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광숙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숙였습니다.
머리가 무릎에 닿을 만큼, 손은 가슴께를 덮을 만큼 깊이 웅크려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품 안에 안기려는 사람처럼요. 오장수 씨, 나 아직. 그 말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술 사이에서 멈춰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일까? 그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진작에 내가 먼저 물었어야 했죠. 당신이 왜 그렇게 자주 나를 바라봤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는지. 그땐 몰랐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광숙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음을 꾹 참고 있던 목소리는 결국 꺾였고 손끝이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치 한 글자라도 더 읽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요. 나는 항상 거기 있겠습니다. 항상이라는 말, 그건 지금도 유효한 걸까요? 그녀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이내 무너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어깨가 수차례 들썩였고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방 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천둥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오장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단 한 줄, 그 문장 하나가 광숙의 오늘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아마도 아직 살아있는 문장이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도 누군가를 울릴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배우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없는 음악실,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 유리창을 밀고 지나가던 오후였지요. 한동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은 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건반 위로 손을 올리지 않았어요. 아무 음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던 시간이 한참이었거든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이 방에서조차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게 어쩌면 더 외롭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갑자기 내 마음을 다 가져가셨나요? 그가 말하듯 읊조리듯 노래를 시작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마치 멈춰있는 감정 위에 천천히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소리는 벽을 타고 창을 넘어 그의 가슴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듯 했어요. 피아노 반주도 없었지요. 반주 없는 노래는 그의 음색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음이 떨리는 것도 숨이 얇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조용해서 슬펐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 꼭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동석의 노래는 오히려 더 조용했어요. 그래서 더 깊게 파고들었고, 그래서 더 듣는 이의 마음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열흘을 참았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덧붙였고 다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날 흔들어버리나요? 그 말이 끝나자 손끝이 살짝 건반 위에 닿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울림이 아니라 조심스런 감촉에 가까운 접촉이었어요. 낮고 묵직한 화음 하나가 울렸고 이어지는 코러스 없이 다시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비어있어야 할 공간이 노래의 잔향으로 채워졌고 한동석은 그 속에서 처음으로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숙 씨, 당신은 나에게서 뭘 가져간 걸까요? 누군가에게 전하지도 못할 말을 노래에 실어보내는 사람의 뒷모습은 때때로 더 많은 것을 말해주지요. 그날 한동석은 연주도 녹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부른 노래가 어느 구절에서 가장 떨렸는지, 어떤 단어에서 숨이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천천히 묻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그는 처음으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던 방 안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울림은 분명 남아있었고 그 울림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고 있었지요. 광숙이라는 이제는 닿지 못할 이름. 그날 내가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겠지. 동석은 그렇게 중얼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긴 여운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지만 분명 그 곡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말로 닿지 못했지만 노래는 닿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피아노는 그렇게 울다 멈췄습니다. 거절은 끝났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그날 이후부터 자신이 내뱉은 말 하나하나를 되새김질하며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단호했을까?
혹시 한마디쯤 더 돌려 말했다면 상처를 덜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왔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요. 분명히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으면서도 자꾸만 미련을 끌어안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꺾어버린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회장님께선 잘 계신가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질문이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광숙은 요 며칠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자꾸 고개를 들게 됐어요. 사무실 밖을 보는 것도, 그가 지나칠까 하는 기대로 문득 책을 덮는 것도 모두 반복되는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고 연락 한 통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철렁이는 날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한동석은 여전히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있곤 했죠. 그는 말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광숙이 자꾸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녀의 눈빛은 거절 뒤에 맺힌 물기 하나로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동석 씨. 그녀는 결국 작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었고 명확한 이유도 없었지만 그냥 그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노크 소리에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동석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동석은 눈길만 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저. 생각이 좀 많아서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닙니다. 광숙 씨 덕분에 조용히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그는 끝내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높이지 않았고 웃음조차 억지로 지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둘 사이의 말보다 더 깊은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벽처럼 단단했어요. 그날 제가 했던 말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죠. 이렇게 와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더 슬픈 말이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마지막 온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광숙은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온기라는 단어가 왜 그리 따뜻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그가 지금껏 보여준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던 건지도 몰라요.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랑. 묻지 않고도 이해하는 사랑. 그리고 상처를 주고도 미워하지 않는 사랑. 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오갔습니다. 그 말 없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애정의 형태일까요?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정적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감정이 가라앉는 소리였고 눈물이 말을 잃는 순간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서로를 놓지 않는 두 사람은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더군요. 마광숙은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손끝으로 쿠션의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꺼내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었다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도 날 참 조용히 아껴주었다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조차 미안한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오후의 빛은 고요하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마광숙은 그 틈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네요. 그 말은 마치 오랜 병처럼 가슴에 박힌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 마음이 죄처럼 느껴질 때 그 마음은 더 깊어지는 법이지요. 그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조용한 방 안, 물 끓는 소리도 멈춘 주방,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실에서요.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나중엔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 말 끝에 눈물이 맺히는 것도 아닌데 듣는 이가 있다면 가슴이 먹먹해질 것 같았죠.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광숙은 주방에서 조용히 물컵을 들고 나오다 그녀를 발견한 겁니다.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마광숙이 그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바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으로 머리칼을 정리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했어. 나이 들면 생각이 많아지잖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보여? 응. 예전엔 어떤 말에도 쉽게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멍하게 계셔서 웃는 것도 어느 날부턴가 연습이더라고. 그거 참 슬픈 일이야. 그 말은 분명히 들으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없이 물컵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자리에선 무언의 대화가 흐르고 있었죠. 사람 마음이 어긋날 때 생기는 틈은 그렇게 조용하게 파고들어요. 말보다 시선이 먼저 흐려지고 감정보다 온기가 먼저 식는 방식으로요. 엄마, 누구 좋아하세요? 그 말은 너무 돌직구였고 광숙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았던 기억이 하나 생각났을 뿐이야. 그런 거 있잖니, 미애야. 갑자기 오래전 일이 오늘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건요, 그냥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이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런 말하면 나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게 엄만걸요. 엄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 앞에서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 장미애는 더 묻지 않았고 마광숙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들을 각각의 시간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정확했지만 그 안에 비난도 오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날 밤 마광숙은 다시 그 말을 혼자 되뇌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네요. 무섭고 또 나약하죠. 사랑 앞에 설 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잊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혼잣말을 들은 또 한 사람, 장미애는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닫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척한 채 그녀는 오늘도 엄마의 침묵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에게서 돌아서던 날 이후 한동석은 단 하루도 그 감정을 놓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도 사랑일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말이 멈춘 자리에 노래를 올려두려 했겠지요. 말은 끝났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가 부른 노래는 어느덧 작은 무대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는 조용한 문화회관의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무대도 예정된 순서에 그 이름은 없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걸어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고 악보도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노래를 부르시나요? 그는 고개를 들어 관객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만 들리도록. 그 말에 조용하던 객석이 숨을 멈춘 듯 정적에 잠겼고 그가 피아노 위에 손을 얹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명이 음악처럼 부드럽게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광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멈춘 공연 프로그램 화면 아래 자막에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뜨자 그녀는 리모컨을 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의 어깨, 떨림 없는 입술, 그리고 낮고 가라앉은 음색. 그 모든 게 말보다 먼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갑자기 내 마음을 다 가져가셨나요? 그 순간 광숙은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를 거라곤 생각지 못했거든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오히려 말 대신 노래를 선택했다는 게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왜 지금 부르는 건데요? 왜 이제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조용했고 가사 하나하나가 그날의 기억을 찢어 다시 꿰매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정제된 감정으로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울음이 있었고 체념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기다림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노래는 드라마를 넘어서 시청자의 마음에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듣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름을 그 가사에 덧붙였어요. 광숙이라는 이름도 어느 시청자의 가슴엔 그대로 박혔겠지요. 무대가 끝났을 때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퇴장했고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만 길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들리길 바랐습니다. 그건 끝난 말이 아니라 남겨진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도 되돌려달라는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전히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말없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 가장 순한 언어. 그것은 사랑보다 오래 남는 음악이었습니다.